정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지난번 깐부회동 기억나시죠? 깐부회동, 예. 깐부회동 때 엔비디아가 이제 26만 장의 AI 칩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이제 화제가 되었죠.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좋고 긍정적인 사실이지만 사실 또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데이터 센터 요즘에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네. 어떤 곳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는 이제 컴퓨터 서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네트워킹 장비, 그리고 이들을 운영하는 전력, 냉각 시스템을 갖춘 거대한 이제 건물입니다. 네. 이러한 인프라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필수적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뭐 스트리밍하나 네. 아니면 가족 사진을 뭐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챗 GPT 같은 데다가 오늘 네.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데이터 센터와 만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이제 수십 년 동안 존재해왔던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최근에 이제 이 생성형 AI 모델 네. 이것이 등장하면서 더 빠르고 더 큰 AI 데이터 센터들을 이제 필요로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그래서 했습니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요. 네. 데이터 센터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요즘에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 뭔가 스케일이 커 보이죠? 많이 큰 네. 스케일. 그래서 이제 대규모 처리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고급 서버를 저장하는 이제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암호화폐, 채굴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특히나 이제 AI 붐을 만나면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퍼 스케일은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큰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은 뭐 최소 5,000대 이상의 서버를 호스팅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축구장 수십 개. 예. 그래서 그야말로 하이퍼 스케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시설 같은 경우는 뭐 한 90만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그 데이터 센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보다는 좀 규모가 좀 작은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나 뭐 개인들을 위한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데이터 센터 유형은 이제 개별 기업에 이제 시설을 임대해 주죠. 그래서 콜로케이션 데이터 센터, 뭐 서비스 제공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는 뭐 한 2,000대에서 5,000대 정도의 서버 그리고 좀 작다 싶은 소규모다라고 부르면 이제 500대에서 2,000대 정도 되니까 하이퍼는 정말 크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AI 산업이 지금 뭐 가장 발달. 미국에는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때 뭐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는지 어디에 등록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들어서 그냥 지으면 되는 그냥 거예요.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료마다 이게 좀 달라요. 숫자가. 네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일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보안상 이유 이게 데이터 센터라고 알려지면 뭔가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긴다. 아니면 이제 남들보다 몰래 내가 더 규모를 키우겠다라는 경쟁 우위를 위해서 뭐 네. 위치나 규모를 숨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건 이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 맵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추적해가지고 얼마나 큰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해주는데 네. 미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것들을 다 포함하면 한 4,00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죠. 그런데 이 미국 데이터 센터의 한 3분의 1은 이 세 곳에 몰려 있어요. 네. 버지니아,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곳에 미국 전체 4,000개가 넘는 서버 중에 한 3분의 1이니까 예, 한 1,200개, 한 1,300개 되겠죠. 여기 몰려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국제 에너지 기구 IEA 4월 달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네. 미국에서 현재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절반은 기존 데이터 센터 있는 곳에
근처에 또 짓고 있어가지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버지니아,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 지역이 앞으로도 이 미국 데이터 센터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아주 좋은 환경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그러니까 미국 정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력 소비량이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다 최근에 다시 막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2024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아마 2025년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더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네. 일단 2030년까지 미국 데이터 센터들이 소비하는 전력은 현재 2배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명확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추산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2024년에 183테라와트시 규모의 전력을 소비했다. 이거는 뭐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냥 미국 전체에 쓰는 전력의 한 4%를 좀 넘는 규모가 그냥 데이터 센터가 꿀꺽하고 있다. 그렇군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 인도 옆에 있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가 쓰는 거하고 맞먹어요. 네. 그렇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그렇죠. 테고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이제 426. 그러니까 현재 183인데 426이니까 2배를 훌쩍 뛰어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퍼 스케일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한 개당 그 쓰는 전력이 10만 가구가 쓰는 전력을 사용합니다. 예.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정말. 예. 그런데 현재는 더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초대형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20배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력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각 주별로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은 전기를 먹고 있나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네. 버지니아주 아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았다고 그랬죠. 전체 그 전력 공급량의 26%, 4분의 1을 데이터 센터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스다코타, 뭐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오리건 이런 쪽에서도 10% 이상의 전력을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뭐 전기를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 많이 전해드렸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전력이 많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뭐 이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대부분 한 60% 정도는 서버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연산하고 계산하고 이런 네. 활동을 하는 서버의 한 60% 정도가 되고요. 특히 이제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더 이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에 있는 고급 서버에는 초당 수조건의 수조건. 예. 수억이 아니고 수조건의 수학적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칩이 장착돼 있어요. 예, 이게 안 와닿아서 예, 스케일이 숫자가 너무 커요. 1초의 수조건? 예. 네,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네. 많은 연산을 하다 보니까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그렇겠네요. 하죠. 그래서 네네. 작동시키는데 일반적인 칩보다 한 2배에서 4배 정도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네. 그러니까 전체 전력의 한 60% 이상은 칩이 이제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냉각입니다. 이 네. 계산을 열심히 하다 보면 칩들이 뜨거워집니다. 네, 열을 네.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을 식히기 위한 뭐 에어컨이라든지 각종 순행 시설, 펌프 이런 걸 돌리는 게 많이 있는데 네. 아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진 최신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의 한 7% 정도가 냉각에 들어가고 좀 예전의 시설,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 이 냉각 분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냉각 시스템은 전기뿐만 아니고 이제 물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가 이거 좀 걱정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물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버클리 대학에다가 이제 연구를 의뢰를 했더니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데이터 센터는 한 170억 갤런의 물을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 이 하이퍼스케일 같은 이제 큰 시설들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물 잡아먹는, 네. 전기 잡아먹는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2028년까지 뭐 연간 한 160억 뭐 갤런에서 330억 갤런.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물 전기를 잡아먹는 게 데이터 센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어떻게 공급이 되나요?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생성되는 전기를 가져가니까 네. 미국 전체 평균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네. 약간씩은 달라요. 일단은 40% 이상은 천연가스로 공급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친구들이 한 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이 20%, 석탄이 한 15%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일단은 2030년까지는 천연가스가 데이터 센터용 전력을 생산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겠습니다만 네. 미래에는 2030년이 지나가면 원자력이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국제에너지기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로서는 이제 이 전력을 확보하는 데 그렇습니다. 힘을 써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덩달아서 요즘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이제 원자력 스타트업입니다. 우리한테는 좀 낯설죠. 원자력 예. 스타트업. 이게 잘 되냐라고 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테크 기업들이 이제 이 원자력 스타트업과 구매 계약, 앞으로 너희들이 전기를 만들면 내가 먼저 쓸게라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그 사고로 인해서 문을 닫았던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3마일 이제 원자력 발전소 네. 그리고 이제 오래돼서 문을 닫은 듀안 아놀드 뭐 이런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문을 열려고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가 있다, 송전솔로가 있다 그러면은 무엇이든 끌어다 쓰는 게 지금 네. 미국 AI 업계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확보하고 물을 확보하는 게 네. 데이터 센터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대규모 전력을 이렇게 소모하는 시설이 생기게 되면 전기 요금이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이제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전기를 많이 쓰니까 네. 이제 전기 요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 우리나라 한전 같은 업체들은 거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송전 솔로를 거어야 되니까 아, 그렇죠. 예,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소규모 기업 또는 가정들이 이런 비용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대량 사용 고객이라고 할인을 받는데 오히려 가게는 없잖아요. 그런 거 없이 다 할인.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이제 에너지정보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일반적인 가구들은 월 142달러 정도를 전기요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0년 전 2014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 당시는 114달러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25%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가정들이 정말 전기를 더 많이 써가지고 25%를 더 냈느냐? 그렇지 않고 이 AI가 쓰는 전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뭐 일리노이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이쪽 지역을 포괄하는 전력 시장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들만 가지고도 이제 뭐 93억 달러 규모의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동부의 메릴랜드 이 주의 서쪽 지역은 뭐 앞으로 이제 월 18달러 그다음에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월 16달러 정도씩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건데 네.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많이 부담을 또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 어쨌든 이제 뭐 산업용, 가정용, 그다음에 그 산업용 이렇게 네. 나눠져 있습니다. 네, 나눠져 있습니다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각 주별로 이제 사업자가 다 달라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고의 이익을 이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고객들은 한편으로 또 좋은 고객이니까 여러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반 가정용 뭐 전력 같은 경우는 가정들은 어디로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무조건 써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도 슬금슬금 전력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플러스 암호화폐 채굴 이것만 합해도 평균적으로 한 8% 이상 정도 되고요. 네. 데이터 센터가 몰려 있는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그렇겠는데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네. 겨울이 오다 보니까 전력 수업이 더 늘어날 텐데요. 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오면 이 정전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전력 신뢰성 공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올 겨울에 대비해서 문제가 없겠는가 예보를 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극심한 겨울 날씨가 닥칠 경우에 에너지 부족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게 다 데이터 센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최대 전력 수요가 작년 대비 한 20기가와트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예. 새로 순수하게 증가한 공급량은 한 10기가와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빠듯하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AI 이런 쪽을 안 쓸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문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많은 전기를 이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게 일단 당장의 방법인데 네.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테크 기업들이 생각을 좀 바꿉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 전기 비즈니스에 뛰어들어 볼까? 이거를 가지고 돈을 좀 벌어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으로 잘 알려진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시장이 상당히 복잡한데 여기에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뭔가를 모델을 만들어내 가지고 미국 발전소 건설을 더 빠르게
하는 방안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투자자 그다음에 발전소 개발 업체들로부터 이제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이게 사실은 누가 우리 전기를 사줄지에 대해서 잘 자신이 없다 보니까 투자가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쓴다라고 약속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 전력거래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전력 회사는 전기 수요가 늘어날 거야, 발전소를 더 지어야지라고 하지만 누가 내 전기를 왕창 사용할 가져갈 것인지. 보장이 있어야 이제 짓는 거죠. 그렇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많이 써.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내가 쓰다가 남는 거는 네, 다른 또 회사에 다시 팔면 팔고.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 시장이 이제 부족한 게 오히려 비즈니스의 기회가 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직접 뛰어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구글 같은 이제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전기를 적게 쓰는 AI 시스템, 그다음에 보다 효과적인 냉각 시스템 이런 거 만들 수 없을까라고 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 및 지불 방식으로 신규 발전소에서 내가 일단 왕창 사갈게 네. 하고 약정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쓰다가 남은 전기는 얼마든지 내다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이런 전략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네. 나는 그러면 이 정도 가격으로 내가 다 사겠어라고 약속을 했는데 네. 전력 요금이 뛰면은 나는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 포드 자동차 회사입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에 꼭 필요한 팔라듐 가격이 막 몇 배씩 뛰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포드 자동차는 이제 선물 거래, 뭐 옵션 거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팔라듐 가격을 딱 고정을 시켜 버렸어요. 내가 이만큼 물량 갖고 올 테니까 이 가격에 무조건 줘. 네, 네. 라고 했는데 시장이 그 다음에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드 같은 경우는 이 거래 한 건으로만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테크 기업이라지만 이 변동성이 또 심하고 사실은 또 이게 조작 뭐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거래 이런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과연 리스크를 잘 해치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이 매일매일 전력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지더라도 일단은 뛰어들어서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손실과 이익을 생각하면 네, 그래도 이런 도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보는 게 좋을 것 그나마 같습니다. 이익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최준현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록스의 With a Girl Like You 전해드립니다.